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3일 날 발표한 내용이고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도 최근 느끼시겠습니다만 전월세 매매 시장 전부 다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목차는 주택시장 동향, 상황 인식, 정책 방향, 구체적인 방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원문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죠.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이 한 5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투자나 혹은 시장에 관련된 것들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아파트, 일반 주택, 그러니까 비아파트, 주택 유형을 불문하고 서울 수도권 매매 전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쭉 올라왔고요. 특히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주거사들의 역할을 해온 일반 주택이 6월 달만 0.7%,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 8.9%, 전세 같은 거 보통 2년이라고 감안하게 되면 17, 8%가 뛰는 겁니다. 자, 5억짜리가 다음번 만기 때는 거의 6억이 돼 있는 이런 상황, 10억짜리는 거의 한 12억 가까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도래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깨닫고 정책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보세요. 원인을 22년부터 24년까지 착공 급감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수급 불경이 심화되면서 매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됐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사실은 3년 전, 4년 전에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3년서부터 23년 10월 달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강경하게 무주택자분들 큰일 납니다. 전월세 난민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집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집이 없으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라는 걸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22년도에 착공이 급감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강원도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하질 않나. 태영건설, PF 사태도 터지고 난리가 나면서 주택 인허가가 급감을 합니다. 주택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감하게 되면은 당연히 입주 물량이 없어지게 되죠. 22년 한 해만 그런 건가? 그럼 극복할 수 있을 텐데가 됐는데 23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착공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25년서부터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뛸 텐데 이거를 그때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을 마련하셨던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올라가는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셨을 거고 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 상승의 기쁨까지 맛보셨을 겁니다. 물론 근데 그때는요 정말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귀담아 드리진 않았어요.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일시 대책 같은 것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 아닙니까? 24년 초 분위기가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오를까 싶을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 나랑 잘 맞는 것들을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진정한 컨설턴트라면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전세 난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 썼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은 당연하거냐 이메일로도 항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집사라고 강조드렸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작년부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 거. 22년부터 24년 착공 급감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정부라면 이때의 착공 급감이 지금의 상황이 발생할 걸 알았으면 이제 와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했어야죠. 미리. 이거는 현 정부, 전 정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거를 예견하고 뭔가 대책을 내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정부가 시장을 건들면 건들수록 부작용만 나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부가 뭘 도와줍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집을 사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죠? 전월세 가격하고 매매가 지금 1, 2년 사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것 같죠? 이만큼 오르는 거면 여기 초입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집값 선동하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집값을 선동할 수 있고 집값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무슨 일개 중개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공부해온 바로는 지금부터 전월세 가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전월세 가격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착공 계속 급감했다니까요? 그러면 22, 3, 4, 5년도 착공 급감했으면 26, 7, 8, 9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내후년까지도 확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전월세 이 폭등은 아주 쉽게 예견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이런 얘기를 3, 4년 전부터 했던 분이 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주류 그 테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매가 올라가기 뻔히 보이는데 집을 안 사고 그냥 느긋하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야. 그리고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좀 답답했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건 100% 확신했었는데 아니 이게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착공이 줄었어. 그러면 3, 4년 뒤 입주가 줄어. 예상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사실의 영역이에요? 5살짜리 아이가 5년 뒤에 몇 살이 되죠? 그게 예상의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5살짜리는 5년 뒤에 10살이 돼요. 지금 10살짜리 아이는 2030년에 14살이 돼요. 이건 예상이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영역이라니까요. 착공이 급감을 했어.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줄어. 입주 물량이 줄면 전월세가 올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 이거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 4년도에 얼마나 가격이 쌌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발 지금 집 사세요. 집 사셔야지만 여러분들 뭐 투자를 떠나서 일단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를 전세 난민이 때문에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부터라도 집을 사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여하튼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공급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도 118, 128, 134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수급동향지수도 112.62 매매, 전세, 월세는 더 심하죠. 임대, 전세 할 것 없이,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 없이 모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멈출 방법이 당분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급감했던 공공부문 착공은 회복세이지만 비중이 큰 민간 부분은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한 착공은 회복세라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23년도 기준했을 때 16,000호예요. 민간에서는 10년 평균이 19만 호입니다.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9대1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100만 호가 들어왔다. 90만 호가 민간에서 짓고요. 10만 호가 공공에서 짓는 겁니다. 근데 공공에서 회복세를 보인다 한들 공공에서는 뭐 지금 거의 한 3배 회복세네요. 그죠? 3배 회복세라고 하더라도 90, 10 비중에서 10이 3배 회복됐어. 공공에서 30을 담당했어. 근데 90에서 반으로 떨어져. 그러면 90이 45가 되는 거죠. 그럼 45, 30 합쳐봐야 75밖에 안 돼요. 그죠? 공공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급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회복이 더디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종 규제를 다 했으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사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혹자들은 이걸 보고 또 건설사 살리기는 할 텐데 건설사 안 살리고 공급 안 하게 되면은 시장 완전히 개판 난다니까요. 좀 멀리 보고 그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착공은 22년, 3년 대비 증가 추세, 22년, 3년이 워낙에 줄었기 때문에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작아요. 어찌됐건.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일반 주택,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것들은 단기 평균의 25%를 위축입니다. 25%면 4분의 1 토막 난 거죠. 말 그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서 빌라 시장도 전월세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파트도 일반 주택도 지금 착공이 굉장히 적은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가게 되면 점점 더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빨리 하자.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공공택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도심 정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번 정책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축 공급은 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공급 생태계 복원을 하겠다. 이것저것 활성화되는 데 도움 주는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하나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무슨 시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성이 어떻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 증식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포커싱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의 51%가 여전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그리고 53% 절반이 넘는 숫자가 임차 거주입니다. 서울 기준.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집을 가진 분이 안 가진 분보다 많지만 6대4 정도로 많지만 서울만 따져보게 되면 임차 가구가 더 많고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년 기준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나 20, 30대 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작죠. 아직은 자산이 많이 형성 안 된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은 23만 원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을 하고 주거사다를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공택지를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공급 확대,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거를 민간 사이드, 공공 사이드에서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를 할 거고요. 전월세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향은 여러분들은 뭐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이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여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공공에서 하는 것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쭉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고 민간 영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 내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평균은 22,000호 이상 착공을 지원하고 도심복합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8,000호를 추가 착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십시오.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시키게끔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빨리 착공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빨리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속도 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에 관심 가져라 하고 구축 아파트를 구입해도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가장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특히나 재개발 쪽에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게 재건축도 많이 오르지만 이미 비싸죠. 초기 재개발 같은 건 아주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어요. 2000년대 중반쯤에 재건축하신 분이 대박 났는데 뭐 그 쓰러져가는 콘크리트를 왜 사냐고 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후회했듯이 좀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주고 재개발을 통해야지만 순증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는 그나마 저층재건축 아파트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없어요. 중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갖고는 순증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생각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추천 물건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기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 경제성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래도 서울시가 워낙 크니까 그 중에서도 어디 쪽이 먼저 되고 어디가 더 사업성이 좋은지는 뭐 개별적으로 이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신속하게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세제 금융기 인센티브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한시 상향합니다. 원래 80% 기본연금제 80% 받은 거를 이제 100%로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과 LTV 같은 것들도 높여주겠습니다 하는 것들, 기부채납 줄여주겠다 하는 것들 다 사업성 제고하는 그런 방안들이죠. 그 다음에 동의율, 이거 좀 중요하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현재는 75%입니다. 재건축은 70이에요. 이것도 70%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67에서 60으로 이것도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쟁 조정 같은 것들도 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하겠다. 분쟁 예방해서 시간 끌리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쭈루루룩 있고요. 공공재개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쭈루루룩 있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착공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뭐 소위 모아타운 이런 것들도 지원을 확대하겠다. 속도도 내고 추가 착공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고용지를 복합 개발,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닥치고 공급하겠습니다. 예요. 뭐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왜?
너무너무 지금 신규 공급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집값 미친 듯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이게 착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완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가 상승은 이미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2030년 이후, 30한 2년? 그때 정도의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게 이런 공급 대책이라는 겁니다. 민간 공급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같은 거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공급 여건을 개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오피스텔 같은 걸로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을 촉진하고 워낙 급하니까 뭐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가 시행 쪽 하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그런 파트일 텐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가 됐고요. 층수가 상향됐고 1조가 완화가 됐습니다. 1조 완화되는 거는 사실 얼마 전에 통과한 거예요. 7월 23일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이제 그 시행만 남겨뒀는데 이거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게 보통은 이게 1조권이라고 해서 그 앞집이 해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짓게 되면은 요 앞집에 있는 저층이 햇빛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렇게 짓게 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대충. 그러면 요렇게 햇빛이 끝까지 가겠죠? 그래서 저층도 일조권을 받는다라는 개념인 건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깎여서 지어지니까 공급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조 규제를 약간 개선해 줬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고 이렇게 짓던 거를 그나마 요렇게까지는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1조 완화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다가구 주택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5개층, 현재는 5개층입니다. 필로티 구조를 빼고 2, 3, 4, 5, 6층까지가 지어질 수 있는 게 한계예요. 근데 이거를 6개층, 그러니까 필로티 빼고 2, 3, 4, 5, 6, 7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커다랗다 하더라도 660제곱미터 초과를 못 해요. 거기 맞춰서 지어야 돼. 법이 그래. 근데 이거를 1000까지도 상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이걸 완화해주겠다라는 안을 내놓은 건데 그러면 엄청나게 더 많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일반 주택도 대출을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가 0%였습니다. 현재는 0%. 아예 안 해줘. 근데 60%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인데 LTV가 빵이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주택을, 이 단독주택을 사가지고요. 이걸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대출 좀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느냐면 이거를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만들면 그러면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0억쯤 된다고 쳐보죠, 땅이. 그 30억을 현금으로 대출 없이 준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푸시고 나대지 만들면 대출해준다는 얘기는 30억으로 일단 네가 다 등기를 치고 멸실한 다음에 갖고 오게 되면은 한 20억 대출해줄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30억을 현금으로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20억을 미리 해주면 10억만 준비해도 이거를 매수해서 건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예전으로 환원한 겁니다. 그래서 LTV가 60% 다시 완화가 돼서 나 이거 신축 건물 지을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기존 주택으로도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완화시켜주고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파트가 더 중요하게 판단하신다는 분도 있지만 빌라에 거주하신 분들도 서울의 반이 넘고 특히나 젊은 층들이 전월세가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그 시행자한테 여러 가지 완화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기부 체납도 줄어들게 해주고요. 개발부담금도 좀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 공급 좀 해주세요, 민간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모듈러 공법도 나와요. 뭔지 아시죠? 레고 같은 거예요. 다른 데서 완공된 걸 갖고 와서 조립만 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공기를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가격도 쌀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현장에서 하는 것 대비 30%나 비쌉니다, 오히려.
그리고 공기단축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아직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시범사업도 하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보시게 되면 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이 연평균 3,000호입니다. 연평균 3,000호. 그리고 5,000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통 1년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주택 수가 한 40만 호 됩니다. 40만 호 중에서 5,000호 오게 되면 1% 조금 넘죠. 그 정도밖에 비중이 안 돼요. 203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으로 뭔가 집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걸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전월세 때문에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쫙 보세요. 지금 결혼 페널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인신고를 막 안 하고 결혼을 미루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런 페널티가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베네핏을 줄 수 있게끔 개선이 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신혼 부부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네 번째 파트에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파악이 되셨죠. 정부가 신규 공급에 열심히 애를 쓰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우려스러웠던 거는 공공에 너무 힘을 주고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집값이 더 뛸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공공에서 열심히 힘을 주되 민간에서도 많이 풀어줘서 열심히 공급하겠습니다, 소트랙으로 열심히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게 원활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볼 문제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그건 모르죠. 이건 계획인 거고, 계획대로 될지 모르고, 물론 계획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년간의 가격 상승은 이미 지난 4, 5년 동안 착공이나 인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안 하셨던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좋은 지역의 투자 물건 불과 2, 3억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널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어떤 포지션에서 부동산을 맞이하셔야 될지 깊이 있는 고민해 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지럽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